그래서 정말로 내년에 슈퍼 사이클이 오는 거예요? 이 슈퍼 사이클의 정의가 뭐냐에 따라 좀 달라지는데, 네, 근데 빅 사이클이라 하기도 하고, 슈퍼 사이클이라 하기도 하고, 근데 어쨌든 뭐 호황기에 진입을 하는 건 맞죠. 가격이 오른다라는 것 자체는 분명하니까요. 근데 문제는 이제 각 사이클마다의 특성이 조금씩 달라요. 네. 요즘 뭐 시장이 가장 뜨거운 반도체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 우선 자기소개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십니까. 이베스트 증권에서 반도체 디스플레이 섹터 맡고 있는 최영산 연구원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그렇게 친분이 있는 건 아닌데 나와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네. 어떤 생각을 갖고 오셨을지. 안 그래도 딱 섭외가 되고 나서 삼성전자도 신고가 기록하고 SK하이닉스도 너무 잘 가고 있어서 그동안 뭐 때문에 이렇게 많이 올랐을까 투자자분들이 좀 궁금해하시는 것 같던데 그 이유를 뭐라고 보세요? 일단 내년 업황이 올해보다 개선될 거라는 건 다들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마이크론의 뭐 정전 사태라든지 아니면 마이크론의 최근 가이던스 상향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조금 더 긍정적인 영향을 주면서 주가의 트리거 역할을 좀 한 것 같아요. 그리고 어차피 한번 올라가기 시작을 하면 조금 이제 따라잡기 어렵다라는 그 심리도 되게 시장에 많이 강하게 들어 있거든요. 그런 것들이 조금 더 주가를 슈팅하는데 조금 더 힘을 많이 주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보통 메모리가 매월 발표되는 고정 가격이 있거든요. 말 그대로 고정적으로 가는 가격인데 이 대형주들은 그 가격이 움직임을 한 6개월 정도 선행해서 주가가 움직여요. 근데 내년 어쨌든 중반 내지는 상반기 내로는 고정 가격이 튀어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올해 하반기 특히 연말쯤 가서 주가가 미리 선반영해서 움직여가고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말씀하신 것 중에 마이크론 화재 있었잖아요. 근데 정확히 얼마만큼의 피해였는지 그게 몇 개월치인지 아직 나오진 않았어요. 아직 정확하게 발표된 건 아닌데 뭐 일주일에서 뭐 10일치다 뭐 이런 얘기도 있고 여러 가지로 조금 더 조사를 해봐야 되는 부분이긴 합니다. 근데 여러 가지로 시장에 임팩트를 주는 거에는 충분한 영향이 있었고 스팟 가격은 당연히 움직일 겁니다. 스팟 가격은 고정 가격과 다르게 매일 발표되는 가격이에요. 그래서 심리적으로 수급에 되게 가볍게 연동을 많이 주는 가격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 가격은 당연히 올라갈 겁니다. 스팟 가격은. 근데 현재 마이크론의 정전 사태가 줄 수 있는 임팩트는 좀 고정 가격에도 영향을 좀 줄 걸로 현재 좀 시장 조사 기관이 발표를 하고 있고 그래서 D램 고정 가격이 올라갈 걸로 예상했던 2분기 내년 2분기보다 조금 더 빨라질 수도 있다라는 얘기가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이죠. 지금 이제 메모리 반도체 투자하시려는 분들은 D램 가격을 보잖아요. 이 D램 가격에서 주린이들이 좀 봐야 될 만한 기본이라던가 뭐 그런 게 있을까요? 그러니까 일반 투자자분들이 인지를 할 수 있는 거는 이제 매일매일 발표되는 스팟 가격이라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그런 가격들은 애널리스트들이 뭐 데일리로 올려주거나 뭐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 아니면 시장조사기관 D램 익스체인지의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데일리 가격이 발표가 돼요. 그런 것들은 저희가 스팟으로 체크를 해볼 수는 있습니다. 근데 결국 중요한 거는 저희가 볼 때 스팟 가격 이날 튀었네? 하고 반도체 주식을 사고 이날 빠지네? 이거 반도체 주식 팔고 이런 식으로 하는 게 전혀 아니죠. 결국엔 반도체 주식을 하려면 사이클을 봐야 되고 사이클을 본다라는 거는 수요와 공급을 같이 봐야 됩니다. 그러면 메모리 반도체의 수요가 무엇이고 메모리 반도체의 공급이 무엇인지를 일단은 준이라면 좀 파악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그럼 수요 측면에서 봤을 때는 D램의 수요의 40% 정도는 모바일이 차지를 하고 30% 초반이 서버, 나머지가 PC, 그래픽 이렇게 좀 나눠지거든요. 그래서 각 세그먼트별로 내년에 수요가 어떻게 될 것인지를 우리가 공부를 해야 돼요. 스마트폰 시장이 내년에는 뭐 코로나의 기저 효과 때문에 내년 상반기에는 성장을 많이 해줄 거고 5G 스마트폰이 도입됐을 때 D램의 탑재량이 얼마나 증가를 하고 있는가 그러면 이 40% 정도의 수요 부분은 내가 예측을 해볼 수가 있는 거고 나머지 30%는 서버인데 이거는 사실 예측하기 어려워요. 일반 투자자분들이 이런 것들은 애널리스트들의 리포트의 그 톤이나 이런 것들을 계속 체크를 해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어차피 이 서버라는 거는 사가는 친구들이 다 페이스북이나 뭐 마이크로소프트나 아니면 구글이나 아마존 이런 업체들이기 때문에 이런 업체들이 발표하는 캐펙스의 흐름이나 아니면 이런 업체들이 갖고 있는 메모리의 재고 같은 것들을 이제 애널리스트 리포트들에서 체크를 하는 거죠. 그런 식으로 수요를 파악을 하면 공급은 어차피 간단합니다. 전자와 닉스가 갖고 있는 재고와 캐펙스, 그러니까 자본 지출을 얼마나 할 건지 이런 것들은 전자와 하이닉스의 컨퍼런스 콜을 들어서도 우리가 파악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컨퍼런스 콜에서 전자와 하이닉스가 우리가 갖고 있는 D램 재고가 어느 정도고
재고가 줄고 있다라든지 이런 얘기를 다 해줍니다. 그러면 공급은 생각보다 타이트하게 내년에 진입을 하는데 수요의 방향성은 모바일과 서버가 끌어당기면서 내년에 좋아지는구나. 그러면 어차피 내년에 가격은 오르겠구나. 근데 마이크론 터지면서 스팟도 튀니까 지금이 타이밍이겠다. 이런 것들을 좀 방향을 보고 접근을 하는 거죠. 네. 저도 반도체 공부할 때 FN 가이드 들어가서 리포트를 많이 보는데, 네네. 약간 뭐 모든 섹터들이 그렇겠지만 애널리스트들의 톤이 다 비슷비슷한 것 같거든요. 비슷비슷해지고 있죠. 네, 맞아요. 지금 거의 대부분 애널리스트 분들이 굉장히 좋게 보고 있으신가요? 반도체 쪽은 어느 정도 지금은 비슷비슷하게 보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내년에 여러 가지 이제 퍼즐들이 있는데 퍼즐들이 다 맞춰졌어요. 내년에 어떻게 될지. 그러니까 이제 보이는 거죠. 기술이 어떻게 바뀔지. 네. 그리고 캐펙스는 얼마나 할지. 가격은 어떻게 움직일지. 이제 그 세 가지 팩터에 대한 방향성이 다 맞춰졌기 때문에 다 똑같은 얘기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내년에 슈퍼 사이클이 오는 거예요? 이 슈퍼 사이클의 정의가 뭐냐에 따라 좀 달라지는데, 근데 뭐 빅 사이클이라 하기도 하고 슈퍼 사이클이라 하기도 하고, 근데 어쨌든 뭐 호황기에 진입을 하는 건 맞죠. 가격이 오른다라는 것 자체는 분명하니까요. 근데 문제는 이제 각 사이클마다의 특성이 조금씩 달라요. 업 사이클이라고 할지라도 우리가 직전에 경험했던 16, 17년도 사이클이 있잖아요. 그때 당시의 사이클은 수요를 구성하는 그 키팩터 중에서 아까 말씀드린 30%인 서버가 엄청나게 좋았어요. 서버가 사실상 다 끌어당기면서 수요를 엄청나게 많이 개선시켰던 시기였고, 지금은 어떠냐면 모바일이 먼저 끌어당기면서 서버는 뒤에서 밀어주는 느낌이죠. 네, 그러면 서버가 수요를 이끌어 나갈 때 좋은 거냐, 모바일이 좋은 거냐로 봤을 때는 서버가 이끌어 나갈 때 조금 더 가격이 많이 올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제 생각으로는 이번 사이클은 내년에 올라가는 건 호황기인 건 맞지만 과연 16, 17년도 때보다 좋은 사이클일 거냐, 그때보다 가격이 많이 오를 거냐는 건 조금 더 지켜봐야 될 부분입니다. 근데 이미 주가는 16, 17년도 때보다 더 올라가 있는 상황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절대적인 주가는 당연히 고점을 넘겨가는 게 사실이고, 왜냐하면 어쨌든 뭐 밸류에이션을 할 때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BPS에다가 이제 멀티플을 곱하게 되는데, PBR을 곱하게 되는데 BPS 레벨은 계속 올라가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이익 체력은 그때보다 훨씬 낮지만 BPS는 계속 쌓여가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멀티플라이를 곱했을 때는 절대적인 주가 레벨은 그때보다 당연히 높아야겠죠. 그래서 그때 고점하고 지금 고점하고 영업이익을 딱 비교하고 보면 말이 안 돼요. 근데 그런 식으로 접근하면 안 됩니다. 반도체 주식들은 BPS를 가지고 접근을 할 필요가 있죠. 중소형주들은 이제 PER을 사용을 하면서 EPS를 많이 접근을 하는데, 대형주들 같은 경우는 북밸류를 많이 따지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좀 보시면 이해가 좀 잘 되실 것 같습니다. 이번에 삼성전자가 3만전자에서 10만전자라고 닉네임 바뀌고 있잖아요. 네네네. 개인적으로 3만 원이 앞자리 달렸을 때 주변에 삼성전자 사라고 강력하게 이야기하셨나요? 3자가 앞자리 달렸을 때요? 네, 39,000원 막 이랬어요. 그쵸. 그때는 뭐 무조건 사야 되는 구간이었죠. 말도 안 되는 가격이다. 그렇죠. 왜냐하면 뭐 이게 너무 보이니까요. 사실 이게 사이클이라는 게 보이고, 그리고 삼성전자가 하고 있는 여러 가지 아이템들, 삼성전자 준비하고 있는 각 사업부들의 전략 같은 그 부분들이 너무나 명확하게 시장의 흐름을 관통하고 있는 전략들이기 때문에 네, 굉장히 전략을 잘 짜고 있다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어요. 디램, 낸드, 파운드리 비즈니스, 모바일 쪽, 통신 네트워크 장비, 뭐 디스플레이는 살짝 애매한데 가전, 나머지 부분들을 사실 굉장히 잘하고 있어요. 전략적으로 봤을 때. 그게 이제 수익으로 환산이 되면서 주가가 그걸 반영해서 올라가고 있는 거죠. 최근에 목표 주가 상향하셨어요? 최근에는 상향을 아직은 안 했는데 얼마나 상향을 할지 좀 고민을 하고 있어요. 지금 뭐 모두 하이닉스를 올리고 있잖아요. 누구는 13만 원, 누구는 16만 원까지도 막 다들 올리고 계시는데, 오늘도 리포트가 많이 나왔더라고요. 그렇죠. 왜냐면 애널리스트들은 자기의 목표 주가와 실제 주가가 붙게 되면 어느 정도 이제 결론을 내려야 돼요. 여기서 더 목표 주가를 올릴 거냐, 아니면 가만히 버틸 거냐, 아니면 홀드로 내릴 거냐. 근데 이제 애널리스트들 그런 성격의 차이도 있고 전략의 차이인데, 저 같은 경우는 뭐 어찌됐든 업사이클이기 때문에 올려야 되는 건 맞고, 제가 목표로 제시한 11만 5천 원 정도까지 왔어요. 온 상황에서 올리긴 올려야 되는데 이제 얼마나 올릴 거냐에 대한 고민이 좀 더 있는 상황이죠. 이미 넘었네요. 하이닉스는 목표 주가. 목표 주가까지 왔죠. 넘었죠. 삼성전자도 지금 7만 원, 대부분의 증권사들이 지금 7만 그쵸. 원으로 제시하고 있죠. 네, 7만 원, 뭐 중후반, 뭐 8만 원까지 하나금주가 가장 10만 높은 게. 원으로 올렸네요, 최근에. 맞아요. 네. 그러니까 비메모리 가치를 어디까지 반영할 거냐에 따라서 밸류에이션 기법이 변하고 있어요. 삼성전자는. 하이닉스는 사실은 밸류에이션 기법이 변할 이유가 없어요. 왜냐하면 메모리만 하니까. 근데 삼성전자는 하고 있는 게 되게 많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밸류에이션 방식을 단순히 BPS에 PBR 곱하는 게 아니라
뭐 SOTP라는 Sum of the Parts라는 이제 그 방식으로 나눠가지고 각 사업부의 밸류를 다 따로따로 줘가지고 그걸 합산하는 이제 방식의 밸류에이션을 하게 되면 조금 더 목표 주가를 세게 제시할 수 있는 거죠. 아, 네. 그래서 최근에 나온 그 하나금투 10만 원이 비메모리 쪽에 가치를 반영한 이제 가격이죠. PSR로 뭐 준다든지 그런 식으로 반영을 해서 조금 더 전자를 밀어주는 거죠. 근데 하이닉스는 딱 명쾌해요. 네. 내년 가격이 어느 정도 될 거면 영업이익이 이 정도가 되고 그럼 내년 BPS가 이 정도가 되는데 보통 통상적으로 업사이클에서 받을 수 있는 뭐 포워드 PB 멀티플이 뭐 1.7배 정도가 되는데 그 정도 딱 주면 목표 주가 레인지가 어느 정도 나오게 됩니다. 네. 주세요. 아 예. 나 어제 처음으로 엄마한테 혼났어. 아니 남들은 코스피 코스닥 이렇게 잘 가서 삼성전자만 샀어도 수익인데 뭐했니라고 어제 처음으로 한 소리 들었거든. 주변에 요즘에 주식을 하는 분들이 워낙 많은데 나한테 그래서 주식을 뭘 사면 좋은지 나는 물어볼 때 항상 1등으로 얘기하는 게 삼성전자였는데 근데 그 주린이가 삼성전자 잘 안 가잖아. 이 맞아. 얘기를 올해 하반기에 너무 많이 들어가지고 사실 맞아요. 오랫동안 맘졸였잖아요. 주식은. 네, 그렇죠. 네. 근데 참 미국 주식은 그냥 뭐 애플 뭐 이런 거 그냥 아무렇지 않게 사면서 그니까. 한국 주식은 삼성전자 사라 그러면 그 유명한 짤이 있잖아요. 삼성전자 살 거면 주식 외함. 아, 네. 맞아. 근데 그게 이제 2000년 초반부터 계속 내려오고 있는 짤이에요. 네. 삼성전자 살 거면 주식 외함. 근데 매년 연평균 수익률을 내보면 그쵸. 아주 좋을 겁니다. 네. 그럼 지금 가격에서 살까 말까 고민하시는 분들에게 네네. 어떤 말을 하는 게 좋을까요? 그러니까 항상 질문 받을 때 가장 어려운 게 지금 사도 돼요가 제일 네. 어려워요. 근데 네. 저희는 맨날 그것만 물어봐요. 근데 네. 최근에 이제 또 증권사 리포트를 보니까 아직까지 그래도 삼성전자의 주가가 다른 반도체 업체에 비해서는 저렴한 편이다. 이 논리가 좀 통하는 것 같아요. 글로벌리 봤을 때는 맞는 말이죠. 네. 네. 근데 최근에 삼성전자를 이제 끌어올리는 여러 이유 중 하나가 메모리 업황뿐만 아니라 이머징 마켓이 좀 선호가 되면서 맞아. 외국인들 수급이 차오르는 것도 어느 정도 좀 영향을 많이 줬어요. 그러니까 이 대형주들은 약간 그런 매크로의 영향도 어느 정도 받기도 합니다. 네, 그런 것도 좀 고려를 할 필요가 있고. 진짜 정말 모든 그림들, 퍼즐들이 맞춰지면서 이번에 삼성전자랑 SK하이닉스가 올랐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퍼즐들이 이제 맞춰지고 내년이 흐름이 보이면 기다리면 되는 거였어요, 사실은. 근데 이제 그 퍼즐을 모르기 때문에 기다릴 필요가 없다고 생각을 하는 건데 기다리면 뭐 올라가는데요. 네. 그러면 최근에 SK하이닉스가 또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와 주가가 거의 동조화된 원래 그렇죠. 흐름이잖아요.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는 앞으로 반도체 업황에 대해서 그럼 이번에 어떻게 얘기를 했어요? 좀 핵심 포인트만 정리를 해보면 뭐 서버 쪽이 내년 상반기에 수요가 개선될 걸로 보이고 모바일도 생각보다 타이트한 수급이 지속되고 있다라고 계속 조금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죠. 그리고 자체적으로 이제 미세화 공정이 생각보다 순조롭게 잘 진행되고 있다 이런 얘기도 좀 밝혔고. 네. 최근에 그 SK하이닉스가 176단인가? 네. 그걸 계속 이렇게 뭐 마이크론도 발표하고 네. 하이닉스도 이어서 이제 발표를 했죠. 잘 모르시는 분들은 그냥 이게 점점 단위 높아질수록 만들기 어렵고 힘들고 막상 하면 좋은 거구나 그냥 단순하게 그렇죠, 생각을 그렇죠. 하잖아요. 그게 네. 맞는 거죠? 맞아요. 그러니까 주린이 분들은 보실 때 단수가 높아지는구나. 어려워지지만 이렇게 할수록 더 수익성이 좋아지는구나. 네. 반도체는 집적도가 계속 높아져야 되잖아요. 그렇죠. 네, 아주 간단하게. 집적도가 높아지는 그 과정이에요. 근데 이제 D램과 파운드리는 미세화라 그래서 더 채널이나 트랜지스터가 좀 더 길이가 얇아져야 되는, 짧아져야 되는 미세화로 가고 있는 건데 낸드는 위로 쌓는 이제 스태킹으로 가고 있는 그런 과정인 거죠. 각 이제 산업마다 기술의 핵심 포인트가 달라요. 네, 뭐 2차 전지는 에너지 밀도를 높이면서 가격을 낮추지만 그거보다 코스트 리덕션을 더 해야 되는 비즈니스인 거고 디스플레이는 마더글라스의 원장을 키워가면서 더 효율적으로 패널을 잘라낼 수 있는 그래서 디스플레이는 세대가 붙잖아요. 네. 8세대, 10.5세대 이렇게 좀 세대가 커지는데 반도체는 작게 만들어서 한정된 웨이퍼의 크기에 더 많은 집적도를 가져가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미세화 공정이 필요하고 EUV라는 게 그러면 왜 적용이 돼야 되느냐? 미세화를 하기 위한 어떤 일종의 필수적인 도구의 역할을 이제 하고 있는 거죠. 그런 것들을 이해를 하시면 조금 더 기술을 이해할 때 내년에 퍼즐을 좀 더 보기 좋겠죠. 그래서 반도체 대형주는 내년까지 홀딩? 네, 계속 가는 그림으로 전 보고 있어요. 네. 그럼 만약에 이 상승을 막을 만한 변수로는 네. 미중 무역 분쟁이라든가 코로나19가 계속 더 심화된다든가 그렇죠. 그런 매크로 이슈가 클 것 같아요. 네, 매크로 이슈 아니면 딱히 그렇게 뭐 악재가 될 만한 게 크게 보이진 않네요. 아직까지는. 왜 안 샀을까?